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의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검찰 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등 세 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평양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오늘까지 북측의 답이 없어 KBS 등 지상파 3사의 생중계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경찰이 15년 전 서울에서 일어난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 자백을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의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닷새를 앞두고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오전에 검찰 개혁안을 종합 발표한 뒤에 오후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장관 취임 35일 만입니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필생의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2시 전격적으로 나온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발표. 조 장관은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스스로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며 이제 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오전 검찰개혁안을 직접 밝힌 지 3시간 만에 나온 사퇴 발표였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 장관은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완수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퇴 발표 이후 조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이자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66일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조국 장관은 사퇴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고 입장문을 따로 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생긴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조국 장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 뒤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간부들도 언론 발표 직전에야 알았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 직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가족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반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연일 하락하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 교체 얘기가 나오는 점도 조 장관의 결심을 굳히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가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이 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기소 여부를 떠나 검찰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직 장관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면서 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준 역량을 통합과 민생 경제에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검찰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진 민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광장에서 보여주신 역량을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으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청와대는 착잡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병도 기자, 조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언제쯤 보고를 했을까요? 네, 오후에 전해진 사퇴 소식에 청와대는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에서 조 장관 거취 얘기가 나올 때도 참모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요. 만약 물러나더라도 검찰개혁이 법제화되는 때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다면서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갈등과 부담이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했고 앞으로 그럼 국정 운영의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라고 대통령이 명시를 했죠.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줄곧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면 돌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일로 퇴색된 공정의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점검하고 개혁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을 방문해서 민생 메시지를 내는 것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국정 운영 동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심인데요. 이른바 조국 부담이 없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야당의 책임론 공세와 검찰 수사 결과는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소식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을 놓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누어졌듯 사퇴에 대한 입장도 그랬습니다. 여당은 살신성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승리라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강나루, 박혜진 두 기자가 여야의 입장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민주당의 첫 반응, 몰랐다, 그리고 본인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당을 찾은 청와대 정무수석도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당 공식 입장은 대표도 발표 45분 전에 알았다는 것. 당에서 조 장관 사퇴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 성토회장이 된 당원 게시판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대책회의에선 부당한 정치 공세로 중도 사퇴한 게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조국 장관에 대해서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의 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장관이 발판을 만든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은 진보, 보수 엇갈리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겁니다.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조국 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수세이던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광화문 장외 집회까지 2달 넘게 조국 공세에 당력을 총동원한 한국당. 국민의 승리라며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곧장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유린과 또 조국 사태에 관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안, 사법개혁안 모두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당대표는 특히 공수처 법안을 아예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 장관을 고리로 했던 대여 투쟁 동력을 어떻게 살릴지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계획했던 장외 집회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칭 대한신당은 사퇴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취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최선의 개혁을 했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극명한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동력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검찰 개혁의 과제 그리고 사퇴 배경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예. 현재 이 갈등 구조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여야를 넘어서서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출구 전략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로는 10월 초, 10월 말, 11월 초에 나왔었는데 전략은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2달 넘게 이른바 이제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었고요. 예. 조국 장관 본인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은 거고요. 이제 남은 건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입니다. 여권에선 정부 차원의 이런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이 마무리된 만큼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오늘 발표된 검찰 개혁 방안은 사실 어제 고위 당정청회에서 대부분 나온 내용들이고요. 예.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은 아마도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였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내일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 대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족 역시 중요한 이유였을 걸로 보이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검찰에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검찰 주변에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퇴 배경으로 앞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내일 또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권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컸는데요. 핵심 지지층은 조국 장관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았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조국 사퇴를 얘기하면 당내 경선에서 지고 조국을 안고 가면 본선에서 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 개혁 과제인데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훨씬 더 큰 과제이고 핵심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 장관의 사퇴가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당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장의 목소리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예. 조국 사퇴와 또 검찰 개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퇴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하는 차례라는 겁니다. 예. 여당은 이 에너지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특히 공수처법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공격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당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법을 뭐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이제 사법개혁 법안 말고도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도 반대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런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바라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한 군소 야당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당도 전면 반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치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퇴했는데 앞으로 행보 전망이 다소 이른 감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정국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이 적어도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총선 등에서 조 장관의 역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영원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서 검찰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조 장관 일가의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이 언론에 사의 표명 입장문을 배포한 시각은 오후 1시 30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 소식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혹감 속에 수뇌부 회의를 거듭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도 당혹감 속에 향후 수사 일정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조 장관이 가족에 대한 수사를 사퇴 이유로 명시한 만큼 수사 결과가 늦거나 미진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장관의 사의와 수사를 연관시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설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진행 중인 수사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윤 총장의 거취에도 아무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이 따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며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주고받듯이 발표해온 검찰개혁 방안도 장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거진 윤 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관계와 접대 의혹 논란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 윤 총장은 허위 보도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접대 의혹 논란은 장관 사퇴와 엮이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전격 사퇴에 앞서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 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 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발표된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 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66일 조국 장관 지명과 사퇴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진 정치권에 이어 민심마저 둘로 갈려 극심한 갈등이 거듭됐는데요. 정성호 기자가 그 시간들 되돌아봤습니다. 장관 지명 직후 첫 일성은 개혁 완수였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더니 딸 입시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조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고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지명 한 달 만에 임명이었는데 제1야당 대표는 삭발로 응답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조 장관은 국회 대비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무관 물러나라! 갈라진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치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광화문 집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습니다. 동원이 없고 욕설이 없고. 그리고 사퇴 3시간 전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작과 끝에서 검찰 개혁을 외친 조국 장관. 66일 만에 스스로 조국의 시간을 거둬들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틀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중단 요청으로 조서 열람 없이 조사가 종료됐고 검찰은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조사 도중 조 장관의 사의 발표 소식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조서도 읽지 않고 귀가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산관리인이 전해줬다는 노트북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정 교수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노트북을 돌려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오늘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급하게 조사 중단을 요청해 정해졌던 조사를 하지 못한 데다가 조서도 읽지 않고 귀가해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 절차가 열리는 만큼 검찰은 그 전에 정 교수를 다시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축구대표팀과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는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가 생중계를 추진했지만 오늘까지 북한 측의 답변이 없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으로 치러지는 남북 축구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중계방송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하루 전인 오늘까지 북한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평양 경기의 생중계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일단 무산된 상황입니다. KBS는 지난 8월 남북 경기의 평양 개최가 확정된 뒤 방송단 파견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생중계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당초 합의와 달리 중계진의 방북 추진 실무 연락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안으로 북한으로부터 국제 신호만 제공받아 서울에서 중계하는 방식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비록 생중계가 무산되더라도 KBS는 경기 영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 오늘 평양에 도착한 축구대표팀은 응원단은 물론 취재 중계진 없이 사상 초유의 나홀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어디든 원정을 가면 한국 팬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없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북한전이 진행되는 동안 현지 파견 직원을 통해 득점 상황 등 최소한의 경기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엔 최근 불편해진 남북 관계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지난달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진 월드컵 조별 예선 북한 대 레바논 경기입니다. 북한은 이 경기도 생중계하지 않고 다음 날 녹화 중계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남북 경기도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수성이 반영됐습니다. 통상 국제 경기는 생중계하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지역 조별 예선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는 북한 축구협회는 생중계와 현장 취재, 응원단 파견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외적인 것은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따른 축구 경기지만 생중계 등은 남북 간의 문제로 본 겁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의사타진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은 당국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컸던 정부는 응원단과 취재진 파견, 생중계가 모두 무산되자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경기에서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처럼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자백한 인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장기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15년 전 서울 명일동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춘재처럼 다른 살인 사건으로 붙잡혀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2건의 살인 미수 사건도 자백받아서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에 기소됐습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4년 8월 19일 새벽 서울 미아동. 택시에서 내린 당시 20살 여성이 젊은 남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집니다. 또 불과 10분 뒤엔 근처를 지나가던 당시 18살의 미성년자 여성도 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쓰러집니다. 사고불이 나가 창문, 여름이니까 다 이제 창문들 열어놓고 이제 방송망만 키고 잘 때인데 소리가 다 들렸죠. 해집바라고 뛰어나가서 안 뛰어나가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 범인이 잡힌 줄 알고 계셨구나. 가까스로 두 여성은 살아남았지만 CCTV가 없고 사건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범인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용의자를 경찰이 최근 찾아내 재판에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살인미수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앞두고 기소된 겁니다. 피의자는 같은 해 일어난 석촌동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교도소에서 무기 복역 중인 54살 이모 씨. 더구나 이 씨는 이 사건보다 사흘 앞서 일어난 서울 명일동 주부 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명일동 살인사건은 자백을 받고 필요한 조사를 거의 끝낸 상황,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최근 심경 변화를 일으켜 두 사건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껏 잘못했던 것에 자세한 사항을 전하면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 이 씨가 경찰에 직접 보낸 자백 편지 일부입니다. 세 사건 모두 그 흔한 CCTV 하나도 없어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이 씨의 자백으로 15년 만에 이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춘재처럼 장기 미제 사건으로 과거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는지 계속해서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미 7년 전 이 씨의 공범이었던 무기수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를 범인으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던 서울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죽음을 앞둔 공범의 양심 고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숨진 뒤 이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말을 바꿨고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저희가 처벌할 때는 아마 자백 않고 부인했던 걸로 기억돼요. 재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초 2004년 2명이 살해된 석촌동 전당포 사건 당시 이 씨를 수사했던 담당자가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입니다. 먼저 경찰은 이 씨와 가까웠던 재소자와 출소자를 접촉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와 구면이었던 수사관이 수차례 교도소를 찾아가 이 씨를 면회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증거인멸수법도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명일동 사건 직후 공범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 옷을 태우고 흉기를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은 전북 익산의 한 마을입니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곳 일대에 흉기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 일대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장이 많이 왔더라고요. 창문을 갔더라고요. 칼을 부었다고. 이 씨의 자백 외에 현장 검증까지 마친 경찰은 검찰에 이 씨를 기소했고 이 씨는 7년 전과 달리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이미 2건의 살인사건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출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 심한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입을 열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 씨와 공범이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에 그친 사람은 모두 7명. 이 씨의 공범은 지난 2012년 암으로 이미 숨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들이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서 홍수에 유실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나 사라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들은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들판에 방치됐다가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들판에 쌓여있는 방사성 폐기물 자루 가운데 일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하천이 흐릅니다. 이번엔 거대한 폐기물 자루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 물 웅덩이가 패였습니다. 이곳에 보관돼 있던 폐기물 자루는 2,260여 개. 그중 일부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고 지금까지 10개가 회수됐습니다.
또 원전에서 36km 떨어진 임시 보관소 인근 강둑에서도 폐기물 한 자루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과 맞먹는 폭우가 쏟아졌던 2015년 9월 폐기물 자루 400여 개가 무더기로 유실됐던 곳으로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恐ろしいですね、正直ね。何でもかんでもみんな流されている状態。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에 오염된 풀과 나무 등을 담은 자루는 하나에 최대 1.3톤에 이릅니다. 1년 번호가 붙어 있지만 당국은 모두 몇 개가 유실돼 어디로 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お答えできる数字がないんですね。大体数量は残っている状況なので、残っている袋の番号と回収した袋の番号と台帳の方と 후쿠시마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은 모두 1,403제곱미터, 15톤짜리 덤프트럭 140대 분량입니다. 최악의 피해를 경고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선 이번에도 별도의 안전대책이 없었다고 일본 언론은 꼬집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걸그룹 FX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내내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는데요. 경찰은 일단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경찰이 출입금지선을 쳐놓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 사는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는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 매니저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자택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자택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15시 20분경에 매니저부터 돌아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현장을 확인했고요. 행적이라든지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택에서 외부 침입 흔적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택에서 혼자 살던 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5살인 최 씨는 2005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고 2009년부터는 걸그룹 FX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그룹 탈퇴 이후 배우 활동을 했으며 지난 6월에는 가수로서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을 초대해 악성 댓글에 대한 심경 등을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최 씨 본인 역시 연예계 활동 내내 악성 댓글 때문에 큰 피해를 본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자진 입국했습니다. 도주 27일 만에 자수를 택한 겁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한 건장한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오르자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합니다. 어느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살 장모군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20살 A씨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무면허인 A씨는 뺑소니 사고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다 27일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그동안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를 추적해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하고 외교부도 수차례 현지 당국의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 어린이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 친누나가 국내의 불법 체류자로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 조치 중인 점 등이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폴이라든지 그 국제 공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A씨 신병을 인수한 경남 진해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장군은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 공사 현장에선 숨진 근로자만 5명째인데요. 특히 이 업체는 며칠 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받았는데 또다시 사고가 난 겁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에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상탕이더라고요. 일어났더니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장에서만 5명째 사망 사고입니다. 작업 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설치, 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 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 수급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설치비, 설치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걸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 설치업체가 공동 수급이었지만 실제로는 B 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 전 공사만 맡은 C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원청 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의 수수료를 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이윤들이 이 원청인 엘리베이터 제조업체한테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위안부 망언을 했던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한 올간지에 70년대 분신을 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에 대해서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먼저 류 교수가 월간지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내용부터 볼까요? 월간조선 10월호에 유석춘 교수가 기고한 글 중 일부입니다. 전태일은 6년 동안 빠른 승진을 거치면서 월급이 15배로 뛰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을 의미하죠. 여공들의 월급도 6년 만에 5배 가까이 뛰었다 하면서 이 착취는 없었는데도 노동운동의 구호로 쓰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노동운동가 전태일에 대해서 사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 주장을 했는데 월급을 따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주장을 했으니까 이 주장이 맞는 건지요? 이 재단사 전태일의 월급은 1970년에 23,000원이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월급은 48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전태일 평전을 보면 당시 하루 노동시간은 14시간, 시급을 따져보니까 현재 가치로 1,237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잖아요.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월급이 많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방금 월급이 15배 올랐다는 주장은 맞습니까? 이 전태일이 봉제 공장의 당시 표현으로 시다, 즉 수습공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 23,000원까지 월급이 15배나 뛰었다는 건데요. 수습공은 일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실제 월급 지급도 당시에 잘 안 됐었는데 비교 기준으로 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받았던 월급도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월급 6만 원 수준입니다. 예, 다른 여공들의 월급이 아까 4.7배, 5배 가까이 뛰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석춘 교수는 전태일 평전을 토대로 이 수습공에서 여공들이 재봉사까지 올라가는데 6년이 걸리고 이 월급은 1,500원부터 7,000원으로 4.7배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970년 당시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를 찾아보니까 2인 기준 17,900원이에요. 이 노동자 한 명이 가족 생계까지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7,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수습공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50원에서 60원인데 당시 서울 시내 100원이었던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70년대 희생됐던 노동운동가를 굳이 또 이렇게 흠집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게 돈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렇죠. 근로 조건과 환경도 중요한 거죠. 이 평화시장 노동자 대부분이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딱 2번 쉬었고요. 당시 전태일의 동료로부터 당시 근로 환경이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그 허리 펴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먼지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폐결핵 환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 시간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오는 위장병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질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류 교수의 주장은 이런 부분을 모두 생략을 하면서 착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장 밖으로 나와 관객들을 찾아가는 이색 무대가 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야외 공연,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놀이공원 야외 무대에 정통 뮤지컬 배우들이 섰습니다. 7년 만에 한국에 온 오페라의 유령 배우들입니다. 27인조 오케스트라까지 가세한 화려한 무대. 카메라에 망원경까지 등장할 정도로 객석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일부러 휴가 내서 왔는데 진짜 휴가 내기 잘했어요. 이 뮤지컬 배우들이 가을밤 야외 공원에 나온 건 팬들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3회차 매진 시에는 대학로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랭보의 시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배우들이 서로 노래를 바꿔 부릅니다. 본 공연과는 다른 참신한 볼거리이자 팬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관객들에게 느끼는 좀 친밀도도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오시는 분들도 SNS라든지 자기의 채널 통해서 또 한 번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는 좋은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분이 중요하다고 관객을 찾아 거리로 나온 뮤지컬의 변신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내 극장에선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섭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북한과의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결전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표팀은 평양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평양으로 출발하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선수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주장 손흥민도 모자를 깊게 둘러쓴 채 말없이 출국장에 들어섭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원정이지만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특별 단복을 입고 필승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기랑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꼭 이제 결과를 가져오려고 선수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비행 후 평양에 도착한 대표팀은 여장을 풀고 김일성 경기장으로 이동해 기자회견과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대표팀은 역대 전적에서 북한에 7승 8무 1패로 앞서 있지만 인조잔디 등 낯선 환경이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북한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2연승을 달리며 한국에 이은 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한광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빠른 역습은 대표팀의 경계 대상입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북한전 선발 명단에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상황. 수많은 변수 속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벤투호는 좀 더 안정적인 선발진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표팀의 평양 도착 소식은 우리 선수단이 아닌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로 전해졌습니다.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은 물론 현지 사진 한 장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대표팀은 베일 속 원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정우영이 우즈베키스탄과 2차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1차전과는 다른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천안에서 열리고 있는 우즈벡과의 두 번째 평가전. 선발 출전한 정우영은 전반 30분 혼전 상황에서 김대원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선제골 터뜨렸습니다. 정우영은 지난 1차전 도움에 이어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1차전과는 전혀 다른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워 올림픽 최종 예선을 향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SK와 키움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최고 왼손 투수 김광현과 홈런왕 박병호의 흥미진진한 투타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도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KBS 취재진이 경기 전 덕아웃을 취재해봤습니다. 배트는 타자들의 분신이라고 불리는데요. 키움 타자들 기를 받기 위해 황재균 배트 등 다양한 배트가 있었고요. 스윙 스피드가 좋은 박병호는 이승엽 등의 전성기보다 훨씬 가벼운 890g 배트를 들고 나왔고, 박병호에게 통산 단 한 개만의 홈런만을 허용했던 김광현 선수도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첫 타석 패스트볼 위주로 던졌는데 제구가 살짝 빗나가면서 볼넷을 허용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선 허를 찌르는 볼 배합이 있었습니다. 첫 타석처럼 패스트볼 위주로 던지다 마지막에 공 두 개를 커브와 슬라이더를 섞어서 홈런왕 박병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김광현은 5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잡고 이정우의 타석된 좋은 수비까지 더해 무실점으로 던졌습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42개로 탈삼진 신기록도 세웠는데요. 이후 불펜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키움도 선발 브리검에 이어 조상우 등이 이어던지며 SK를 무실점으로 봉쇄했습니다. 두 팀 이 시간 현재 0대0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팀은 내일 이곳 인천에서 두 번째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두산에게 정규리그 1위를 내주며 극심한 타격 슬럼프 중인 SK의 타선이 언제 회복하느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조정 선수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하무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광활한 호수 위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한 남성. 국방 최전선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입니다. 하 중사는 올해 초 군에서 전역한 뒤 전문 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1차례에 걸친 수술과 고된 재활훈련 과정에서 조정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못다 이룬 프로야구 선수의 꿈 대신 조정 선수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슴 한편으로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또 꿈꾸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스포츠는 이제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 이제 노력을 또 배신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매력이 또 있고. 하재헌 선수의 주종목은 싱글스컬 PR1. 상체 힘만으로 1인용 배에 노를 저어나가는 고되고 고된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하 선수는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8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1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본처의 공상 판정 논란도 조정 덕분에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하재헌 선수. 내년 도쿄를 거쳐 2024년 파리에선 세계 최정상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서 메달권을 좀 노려봐야죠. 금메달 욕심 없으신가요, 그때? 메달 딸 거면 금메달 따야죠. 하재헌 선수는 내일 개막하는 장애인 체전에도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전국체전 금메달 화이팅!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프로농구 선수를 꿈꾸는 일반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모델 생활을 하다가 멋진 덩크를 선보이며 코트로 돌아온 대학생 김훈 씨를 신수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능을 보듯 긴장된 표정의 일반인 지원자들. 프로팀에 관심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명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16번 선수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훈은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농구가 아닌 세기를 택했습니다. 194cm의 큰 키를 살려 모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했습니다. 2018 KBL 드래프트를 보러 갔는데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이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있을 자리가 좀 거기가 아니고 아마 코트장 아닐까 생각해서 다시 시작한 농구. 올해는 3대3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기량을 닦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자신의 친구들처럼 프로 무대를 밟는 것. 오늘도 멋진 덩크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만족할 순 없습니다. 큰 각오고 다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크게 돌아온 만큼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26명이 일반인 실기 테스트에 응시했고 이 중 단 11명만이 드래프트에서 선택받았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내일. 여기서 합격하면 다음 달 4일 전체 드래프트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케냐의 브리짓 코스게이가 여자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2시간 14분대에 진입하며 16년 만에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시카고 마라톤. 지난해 여자부 우승자답게 코스게이는 독보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42.19km를 2시간 14분 4초 만에 완주하며 여자 선수 최초로 2시간 15분의 벽을 깼습니다. 지난 2003년 영국의 레드클리프가 세운 세계 기록을 1분 21초나 앞당겼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휴스턴이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승 1패를 만든 연장 10일에 코레아의 끝내기 홈런, 오늘의 영상입니다. 밤이 되면서 빠르게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내일 출근길 기온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네, 내일 출근길 나오실 때는 든든한 겉옷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많이 내려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로 출발해 쌀쌀하겠고요. 특히 수요일인 모레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모레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동해안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네, 동풍이 불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아침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 북부 산간은 올해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홍성이 5도, 세종이 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전주가 7도, 광주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